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입니다. 이 갈등, 즉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갈등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지사 캠프에 김영진 상황실장이 오늘 당시 탄핵안에 이낙연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었는지 밝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답은 했는데요. 이 파문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좌충우돌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지사 얘기도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나는 파리가 아니라 서울의 택시 운전사. 아, 서울의 택시 운전사. 파리 할 때 다른 파리인 줄 알았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 예. 서울의 택시 운전사. 누구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름에 택시 운전은 개인 택시를 해보겠다라는 분이 있죠? 김문수 전 지사는 아니고요. 예. 조금 이따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은 그 무덥다는 중복입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와 더 뜨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는데요. 자, 간호사를 연결해서 그 현장의 뜨거운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 덥다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좀 확진자가 줄면서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방호복 정말 덥거든요. 예, 입어보셨죠? 네, 정말 덥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김영진 의원님이 이재명 캠프 상황 실장으로서 이낙연 후보 측을 강하게 비판했던 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앉아 있는데 자기 얘기 나올 때는 좀 본인 얘기가 나오면 좀 당혹스럽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흐뭇해하던데. 뭐 있는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상관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이고 각 후보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 김영진 의원님은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이고 저는 이제 다른 후보 측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은 다른 당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들께서는 육두품에 준하는 경선을 지금 즐기고 계신 겁니다. 아, 육두품. 그렇습니다. 육두품 경선을 즐기고 계신 겁니다. 그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첫 번째 주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보기 드문 일격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낙연 후보가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최고의 공직에 오르려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 판단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부렁이 담 넘어가시듯 하면 안 돼요. 저기 테이블에 앉아 계신 그분 아닌가요? 네거티브로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평소 측근의 입을 통해서보다는 직접 반격에 나서는 이 지사 스타일 보자면 복심의 보기 드문 반격인 거죠. 그것도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민주당 적통론을 겨냥하면서요.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가한 의원 중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딱 2명. 당시 언론에선 그중 한 명이 이낙연 의원이라고 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바로 반대표를 던졌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 정통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당에서도 우려 섞인 고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된 두 후보의 네거티브전. 3개월 뒤에는 신사답게 훈훈한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이낙연에게 탄핵이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강지영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육두품 뜻을 제가 앞서 이제 성일종 의원님 얘기했을 때 언뜻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 중간에 여쭤봤는데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왜 민주당의 경선이 현재 육두품인지. 신라 시대에 왕을 뽑을 때 성골, 진골, 죽여서 품계가 있었잖아요. 예. 성골에서만 임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성골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친문의 핵심이 아니다. 친문이 아니다. 예. 친문은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었던 사람들만이 그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그 탄핵을 할 때 찬성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탄핵안을 그래서 찬성했고 열린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예.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불참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왕이 되려면 품계가 성골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수한 층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낙연 후보 측이 우리 김영진 상황실장이 던지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당혹스러웠겠다. 예.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대선 경선이 말씀하셨듯이 전주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비전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 상당히 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랬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지점까지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내로남불이 판쳤는데 요새 내검 남내가 판치고 있어요. 새로운 신조. 내검 남내. 남내.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 일단 뭐 어휘가 입에 딱 달라붙진 않아요. 않는데 예. 근래 그래서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렇게 예. 이제 하는 건데 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과도하고 심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과도하고 심한 이낙연 후보 측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뭐 얘기됐던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지 예. 아니면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너무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 조절하고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 속에서 양 후보는 다 각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얘기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치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낙연 후보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단히 불분명하고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찬성인 건 반대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지난주에 예. 고륙상쟁을 얘기했더니 고륙상쟁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DNA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전끼리는 정책을 볼 수도 있어요. 내전은 정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때는 특히 경쟁이 치열하게 붙을 때는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아주 아주 뼈가 부러지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이제 성분 분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재미나게 보실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 좀 많이 뜨잖아요. 관심은 일단 커졌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하는 얘기는 이건 좀 적정 수위를 넘는 거다. 처음엔 좀 관심을 끌 수 있다 넘었다고 보다가 봐야죠. 넘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넘을수록 또 과열이 될수록 예. 국민들이 또 주목도도 함께 갑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은 넘었다고 봐야죠 하시면서 되게 흐뭇해하시는 저러다가 둘이 같이 망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뭐 저희도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사실 지도자 자격과 능력에 있어서 위기의 시기에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일례로 우리 2016년인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국면 속에서 사드 배치 카드를 딱 꺼내 들었는데 그때 결정의 문제 속에서 적절했느냐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또 내부에서의 노동 관계 속에서의 판단과 결정 그러면 그 시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지도자의 자격과 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는 거지 이 싸움에 뭐 누구를 하자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적자 논쟁이 붙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냥 이런 적자의 논쟁이 안 붙고 친문의 지지를 받는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고 했었으면 이 공격이 나올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 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친문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럼 친문이냐, 당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찬성받는 데 했는지를 알 수는 없고 2004년 당시 탄핵안에서는 2명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딱 2명이 반대를 했는데 한 명 김종호 의원은 이제 내가 반대했더라고 당시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이낙연 당시 의원이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노코멘트라고도 했다가 당시 이낙연 2004년에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당시 의원의 측근이 이낙연 의원이 반대했다라고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후보 측의 최인호 의원은 당시 반대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해결된 건가요?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그 행동과 판단에 대한 그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례로 추미애 당대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추미애 당대표와 이낙연 의원은 같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탄핵의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탄핵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투표 행위까지 갔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 속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면서 복권을 받아서 민주당 대표가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11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 전국정당화의 사실은 활용점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측근의 입이나 제3자의 입이 아니라 내가 그 시기에 탄핵의 과정에는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뭐 서 있기도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는 찬 반중에 무엇을 했다라고 담백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뭐 본인 입으로 밝히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대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특히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영원히 비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진위 여부, 찬성이냐 반대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지 진영에 대한 이 교란이잖아요. 지지 진영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정치 기술에서 증폭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그래요? 뭔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예스인지 노인지 이걸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폭하는 게 무서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이 탄핵에 대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할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예. 이낙연 대표께서 캠프세요? 또 이낙연 대표께서 그 당시에 했었던 발언이 있더라고요. 내가 탄핵 발의안에 서명은 안 했지만 노 대통령에 크게 실망해서 당인으로서 고민하고 있다. 이게 2004년도 3월 11일 날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탄핵 투표는 5월에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내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던진 이 증폭의 이 교란술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폭시킨 당사자 김영신 의원님이 지금 전략 간 계신데. 거지. 전략 간 거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 그 정치 지도로서 입장이고요. 사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 국방, 또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지도자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분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 판단은 그 당시에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치 환경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낙연 대표가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것은 밝혀질 수가 없겠지만 예. 그거는 이낙연 대표의 그 당시의 판단력과 정치적인 지향성 그리고 철학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 봐야지. 예. 근데 어차피 결과를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만약 이낙연 후보 측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안 나오는 걸 일단 반대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자꾸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생채기 내기 아니냐. 이거야말로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 측의 최인호 의원의 경우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네거티브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답을 하신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침수봉대예요. 객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탄핵 시기에 이낙연 후보자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느냐에 대한 입장을 물은 거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뭘 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이낙연 캠프 본인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한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소환해서 우리가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소환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 의원이 성공했다니까요. 성공하지 성공했다고. 않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만일 아프게- 최인호 의원님이 나오면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요. 아프기 때문에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한 거잖아요.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영에 주력 부대가 친문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던진 거는 제가 봤을 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타이밍에 없는 대답이지만 한번 던져볼 만한 걸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대답이지만 예. 대답은 하여튼 없습니다. 뭐 이낙연 후보와 친문들을 좀 대답에 가르려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정답은 검증을 없지만 못하니까. 정책 던질 만한-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로서 그 시기에 어떻게 했냐를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해주고 지지자들을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 또 뭐 물론 지금 계속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정책 대결을 하자라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더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건 이제 네거티브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내남, 검증이다. 남내. 그 용어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에 안 붙어요. 그렇지. 본인도 안 쉽지 않아요. 붙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없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제3자나 주변부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꾸 예. 주변부에 뭐 사단법인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제 모 씨가 이재명 지사의 SNS 방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의 행위와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전혀 의원님 말씀대로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저보고 해명하라면 어떡합니까? 종합상황실장도 모르는 SNS 방을 저보고도 해명하라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쪽 이낙연 대표 쪽에서 이제 선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격을 이거로 한 거지요. 반격을 이렇게 한 건데 원래 1등은 잘 나가는 캠프는 예. 정책 대결 하자 그래요. 품격 있게 하자 그래요. 우리는 다음에 하나로 뭉쳐서 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1등이 아닌 나머지 쪽은 검증하자 그러지요. 이제 검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거티브인 것도 뭐 검증하자고 그러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다 포장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 이게 경쟁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좁혀졌잖아요. 좁혀지다가 보니까 아마 1등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2등이 추격하는 예. 그 모양새의 공격이고 또 그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 뭐 의원님 말씀에 그 여러 가지 취지의 방향은 맞고요. 원팀 민주당 원팀으로 경선을 하지만 본선에서 좀 더 단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과정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선을 남지 않고 가는 그런 원칙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 잘 지켜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한번 해보는 노력이 있다. 그래서 선공으로 네거티브 하지 않으면 절대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왜냐면 이재명 후보 측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앞서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제이모 씨, 제이모 사무처장이죠. 얘기를 잠깐 하면 일단 알려진 팩트는 제이모 사무처장이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물들을 많이 올렸다는 건 팩트고요. 관건은 이제 그분이 이재명 지사와 무슨 관계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 측은 예전에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한번 찍은 관계 그리고 내가 임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거는 그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왜 그러냐 성남 FC에 또 뭐 팀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몰랐던 사안이었고 종합상황실장이 캠프 내 SNS 방을 운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당내 경선과 포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위반했다고 하면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 그럼 고발을 해라. 그래서 선관이나 경찰이 조사를 받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 뭐 이재명 후보 측만 얘기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예, 하는 게 여기까지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공세를 했으면 잘한 거네요. 이쪽에서 네. 또 저 방어를 했으니까. 요 얘기 하나만 성일종 의원님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여권 후보 중에 무난한 후보가 이재명 지사다. 현재 지지율은 더 높은데 이건 전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당내에서 실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캠프의 상원실장을 앞에 두고 얘기하시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워낙 솔직하신 분이시니까. 누가 나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를 보면 예. 민주당의 후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누가 나오든 쉬운 후보는 없다. 예.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재명 후보가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상도 출신에다가 당은 민주당이 경상도 출신에다가 경기도를 갖고 일단 있잖아요. 영남 기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까다롭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많은 약점들이 좀 있지요. 예.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개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지역의 구도로 보면 선거의 구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는 호남이시고 서울에 이제 종로에 갖고 예. 계시잖아요. 지역구가. 그렇긴 한데 비교적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의 기반도 없고 물론 TK이긴 한데 거기에 두었고 경기도에 이렇게 인구가 가장 많은. 맞습니다. 또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봐야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일면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신세대로서의 새로운 정치 문법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좀 쉽게 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예. 폐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 판단이라도 저는 존중을 해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되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시원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예.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제일 껄끄럽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참고 삼아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껄끄럽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박용진 의원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 자, 의원은 실제가 껄끄럽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근데 저도 박용진 의원이 논리적인 타결력이 있죠. 예, 예. 논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역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 한마디로 양손잡이 행보입니다. 영호남을 넘나들면서 기존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민심 투어 중에 한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에 낫지 아우슈비츠냐, 네가 해라 120시간. 정치권의 십자포와 쏟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52시간이나 120시간 일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주 52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나 뭐 6개월 단위로 좀 해서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해명에도 무리수 정치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주 120시간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온 국민이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권을 지키는 법 기술은 뻔하다고 해도 세상 이치나 민생법은 모른다 하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지 말라며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야권 유력 후보의 말꼬리를 잡을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시간제를 무모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꼬여버린 스텝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에게 120시간 일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의 노동자들을 만났더니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푹 쉴 수 있고 이런 좀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어떻게 120시간 일하냐. 이런 취지라고 해명은 했는데 일단 송일종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이군 하고 납득이 되시나요? 우선 여당의 지금 치열한 1, 2간의 공방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신이 난 거지요. 야권의 후보가 실수를 해주니 공세를 그쪽으로 퍼부어대면서 이 뜨거운 이 열판을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 52시간, 이 52시간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좀 소중히 지켜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혀주자고 그런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연구하는 사람 마음껏 연구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일을 더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일감을 더 찾는 사람한테는 일을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자유예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유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이라고는 이것을 섣부르게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도입하는 바람에 사실 경제가 망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지적하다가 제가 봤을 땐 윤 총장이 120시간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실지가 벤처기업들은 밤새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침대 놓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예.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윤석열 총장은 평생을 법책을 보면서 법전을 보면서 했고 또 검사의 공소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드라이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은유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약할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기에는 보니까 저게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데 너무 많이 의원님께서 범야권 강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범야권. 범야권. 잠재적 저는 제가 보기엔 저번에 윤석열 총장이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과 삶, 패턴, 그리고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도 전국민 재난금 지원금 관련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거 나눠주려면 뭐라 세금을 걷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 세금을 뭐라 걷냐? 나눠줄 건데 안 걷으면 안 걷는 만큼 쓰면 되는데 예. 이 발언하고 이번에 얘기했던 120시간 근로하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 상황은 윤 총장이 보면 조금 더 보통 사람들의 삶 그리고 2,600만 명이 이 노동 현장에 근로 현장에 있으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또 자영업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속에서 특정 분야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52시간 시간제는 수십 년간 해왔었던 그 여러 가지 사측과 노측 그다음에 정치권의 여야 이런 사실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에 60시간, 66시간, 58시간 해서 전 세계에서 최장의 노동 시간을 가졌던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일하면서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노동 시간을 축소해오고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시간당 받는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관계를 가져왔던 거죠. 물론 윤 총장의 취지는 이해는 해요. 한번 스타트업이나 특별하게 집중하는 그 직종에서 52시간을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122시간은 좀 과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내가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또는 지분이 많은 임원도 많잖아요. 지분 10%씩 가지고 있는 최고 기술 개발자 이런 사람들.
최고 기술 책임자 이런 사람들 그러면 2주에 12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쉴 거야 라고 이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과장 뭐 대리는 자 이번 주에 뭐 한 7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좀 쉬자 그러면 다음 주에 쉰다는 보장을 못 받잖아요. 사실은 윗분들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실 이 문제는 제기를 해야 돼요. 대권 주자들이. 저는 문제 제기에 120시간은 좀 일단 시도를 너무 했다고 나갔고. 보지만 이 획기적인 게 아닙니다. 획기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120시간으로 다 되겠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120시간으로 자꾸 국민들한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120시간이라면 뭐 철인 28호, 27호 이렇게 같이 일하면 52시간은 귀족 노조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 맞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밑으로 가가지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노동의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식사비도 좀 더 나오고 아이들 학원비도 나오고 이러는데 52시간에 막혀가지고 잔업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줄어가지고 투잡을 쓰리잡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데에 여름철이니까 이 얼음 같은 경우 만들어내는 이런 얼음 공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러한 직군에 대한 특성이나 또 벤처기업의 특성, 연구직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셨을 거로 봐요, 윤 총장께서. 그런데 이제 이게 120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했는데 그 워딩 하나 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그 여건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저는 이게 윤 총장의 생각이 일관성이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나눠줄 건데 뭐라 세금을 걷냐. 120시간 노동제도 검토해야 된다. 저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아시아에서 프리덤 하우스에 나온 언론 자유지수 가장 높은 나라고 누가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이상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사회 발전 정도에 걸맞지 않는 말씀들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검사를 한 20년, 30년 하시다 보니까 보편적인 이 국민들의 생각이나 변화된 우리 문화에 이 접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연성 독재가 있는데 네. 독재라고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도 사실 제도의 틀이나 이런 걸 교묘하게 바꾸면서 독재를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마 윤 총장은 총장을 하면서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이 정권의 치부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파헤치다가 보니까 윤 총장이 받았었던 스트레스나 그 피해의식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윤 총장이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 흐름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개방, 공유, 소통해서 사실은 상생과 공유 이런 상태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 총장은 상당히 권력 집중 그리고 독점적인 권한, 상명하복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 너무 좀 과하게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많이 펼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데 온몸으로 막아낸 총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에서 좀 너그럽게 봐주십사. 이번 윤 총장은 그냥 딱 2년을 채우셨던 게 정말 멋진 총장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뻔했는데 아니 그 못 채우게 내쫓은 게 민주당이라니까요. 마지막 선택을 제가 보기엔 잘못했어요. 아니 채우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내쫓았다니까요. 지금 아까 이제 김행진 의원님이 그 말씀을 잠깐 했는데 약간 일반 시민들의 검사만 20, 30년 해오시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이런 삶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부장 눈치 보는 평범한 샐러리맨. 과장들. 네, 그렇죠. 그런 사람 모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회사 내 직위가 좀 있지만 저도 이 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오늘 뭐 좀 더 이거 하고 가지 그러면 마음은 집에 가고 싶지만 그러죠 뭐 할 때 끝내야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 우리 같지는 않군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나 아버님이 교수님이셨고 생활의 패턴이 네. 비교적 거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시간이 좀 적었겠지요. 이해는 하겠지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삶의 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 제기하는 문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공격하고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 아닙니까? 범 야권의 그 전략을 짜셔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범 야권의 모셔놓고 후보니까. 난 다음에. 예, 지금 잠깐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하면 이 120시간 가지고는 막 엄청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벌집을 터뜨렸어요, 지금. 일단 냥땡님께서는 어떤 사장이 120시간 일시키고 2주 놀라고 하냐. 요 말은 이제 일단 뒤에 2주가 아닌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땡땡님께서도 120시간은 솔직히 농담으로라도 시겁하지. 이렇게 또 하셨고요. 물론 이제 방송 진행을 제가 안 하고 대주주께서 하신다면 좀 다른 진행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장인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예. 제이땡땡땡님, JTBC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이땡땡땡님께서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많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잠깐 볼 텐데요. 바로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실형 2년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김 지사의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입니다. 일명 두루킹 사건으로 지난 대선 당시에 두루킹 김동원 씨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유감과 아쉬움, 또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지요. 예. 야당이 제기한 문제도 아니에요. 추미애 당대표가 인터넷 댓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수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할 때에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인터넷 조작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눌러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의 국민 여론을 조작을 한 거예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없었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하나의 축, 이 특히 여론 조작 과정을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 신복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성립 과정에 대한 정통성 문제도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입장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입장 낼 게 없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이 민의를 담아가는 선거 시스템의 이 오염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한 입장이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 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의 판단이라서 그렇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사실은 저와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국회에서 뭐 비서관, 보좌관도 했고 2016년에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2018년에 경남지사로 출마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선한 정치였고 선을 정말 선비같이 정치를 하고 특별하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기 일을 잘 관리해왔던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귀히 여겨서 중요한 일을 시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얘기하시지만 2017년 선거는 탄핵 이후에 전개된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대략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20% 이상 났기 때문에 예. 사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그 필요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봐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나 생각들의 그 판단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 수 있고 이후에 그 진실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듯이 찾아가고 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감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대선의 여론 조작을 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돼요. 특히 대통령께서는 슬로건으로 내세우셨고 그리고 취임사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게 오염이 됐고 이 여론이 조작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에 대한 공정에 대한 것들이 훼손된 거예요. 결과가 정의로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과치가 조금이라도 이 여론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더 받으셨다고 한다면 결코 이게 결과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은 대선 승리가 이제 41% 득표로 승리를 했어도 만약에 이게 38%, 37%면 이거 자체가 일단 승리와 상관없이 깨끗한 결과는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송영길 대표가 2심 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또 무책임과 권한이 남용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지 의문이 든다 그랬거든요.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지금 유감이라 아쉬움이 있다라든지 이러한 대권 후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국민한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친문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친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감이고 아니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지 당사자나 아니면 친문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이러한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많은 당직자로서 책임 있었던 분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킹크랩을 주도했던 측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사실은 여러 과정을 보면 킹크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게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그걸 만들고 지시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김경수를 소환한 형태가 되면서 그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요거 하나. 그리고 댓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그것을 보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에 대한 지시나 그리고 그것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라라고 했던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왔던 결과로 봐서 그것이 김경수 지사의 행위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보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2017년 시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 전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2017년에 저희들이 경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의 댓글 여러 가지 보면 그 폐해들이 좀 있는 거예요. 댓글에 관한 부분들이 마치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거나 순위를 바꾼다거나 정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니 그냥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알았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저는 여야가 좀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봐요. 이 사건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작 사건을 한 이 드루킹이 운영을 했던 경인선 가자 그랬잖아요. 영부인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 행사장에 가가지고 영부인께서 여기 가셨다니까요. 손을 들고 이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권력의 신부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성숙 여사가 아마 그런 얘기를 뭐 했는지는 저는 현장에 없었고 확인하지 그거는 못했지만 뭐 영상으로는 있는데요. 있어요? 다만 근데 과연 경인선은 거기 그냥 문 후보를 당시 지원하는 한 서포터죠. 조직으로만 그 저는 김정숙 여사가 그 거기가 조직을-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김 그 의원님.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당이 이거 방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 경인선을 누가 했냐면 주도를 예. 했냐면 바로 드루킹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드루킹은 그 이후에도 뭐 샌다이 총영사 준다 어디 가라 그러면서 대관매직을 일단 뭐 그건 다 무죄로 나왔으니까. 아니 예.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지. 무죄로 나왔는데 그 무죄는 김경수 지사의 도지사 출마할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가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여당에 책임 있는 분들 그동안 재판부 비난하고 그냥 이 부분을 갖다가 옹호했던 사람들 전 반성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닌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네, 대변하기 두 분 어렵다니까요. 말씀 여기까지 또 강정환 아나운서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승조원의 90%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 장병들은 현재 머무르는 병원과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 장병들은 경남 진해 해군 시설에서 일정 기간 격리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실외나 실내 체육관에서 예정된 공연은 취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했습니다. BTS는 대통령 특사로 오는 9월 76차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800명대 가까이 나오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선별진료소,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늘어난 업무량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여름,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의 안선아 간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보건소 역학조사팀 안선아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10월부터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여름 어떠세요? 이번 여름 많이 덥고. 네, 잠시 전화 연결을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다시 연결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진들의 업무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현장을 연결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코로나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사실 끝날 줄 알았던 올해였지만 이 두 번째 여름 얼마나 무더울지 특히나 오늘 중복이라서 삼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호복에 의료기기가 정말 의료진들은 힘겨운 시간을 싸우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좀 고르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의 안선아 간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보건소 역학조사팀 안선아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조금 듣다가 끊겼어요. 처음 맞이하는 여름 얼마나 힘드신지요?
이 검사 오시는 분들도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얼굴에 땀띠가 나고 더운 날씨에 의료진 고생하신다고 많이들 격려해 주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더운 날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위를 참기 힘들고 땀이 물처럼 흐르고 제 몸이 좀 더위에 익는 것 같습니다. 몸이 더위에 익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복인데 사실 그럴 땐 더위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뭘 챙겨 먹기도 하는데 그런 건 좀 챙겨 드셨어요? 오늘 확진자 발생도 많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네. 점심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충북이 지금 0시 기준 보니까 3,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지면서 하루가 정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빠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업무를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지금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발생이 늘면서 근무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새벽에 나오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보건소가 이제 집처럼 느껴지고 동료들이 더 오히려 가족 같습니다. 집이어야 되는데 일하는 곳이 집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보건소를 찾고 있는 거죠? 진료소를 찾고 있는 거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인원도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흥덕구 광내에서만 하루 약 1,000여 명 정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청주시 전체에서는 약 4,000여 명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저희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여쭤보는 것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사실 정말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일까요? 물론 더위와의 싸움도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신 시민분들께서 보건소에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제 역학조사나 감염병 대응에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이 지금 많이 지친 상태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건소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 시설이나 얼음팩, 얼음 조끼 같은 걸 좀 제공하는 걸 제가 취재한 바 있어서 좀 입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될까 싶을 정도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그 아이스 조끼와 스카프가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장시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눕게 되고 또 외부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 땡볕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2-3시간만 있어도 많이 지칩니다. 얼마 전에 그 학교 확진자 관련해서 빠른 선제 대응을 위해 교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방호복이 입은 상태에서 안에 옷이 다 땀에 젖어서 코로나와 함께 더위와의 싸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라도 폭우가 좀 내리면 좀 비가 오면 좀 한결 나은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근무할 때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고 일하는데요. 폭우가 내리면 빗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기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날씨에 하기에도 지친 업무인데 비가 오면 피로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진분들이 정말 최전선에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힘들고 지치듯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코로나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꼭까지 잘 착용 부탁드리고 가족 및 지인 모임, 지역 간 이동 자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증상이 있을 시 빠른 선제 검사 해주시고 검사나 자가격리 안내 부탁드릴 때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가끔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딸이 아들이 근무한다 생각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흥덕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안선아 간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떠나가는 또다시 내 곁에서 입안은 심각해지 마침내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네, 김건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주제 썰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부정의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이름 패러디한 거네요. 니마 그 노래도 강을 건너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에 방문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소회 등을 좀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120시간 논란 때문에 좀 가렸었는데 그 국정농단이나 어떤 탄핵 사건에 대한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검사로서의 숙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과거에 검사로서 이것을 어떤 형사법의 그 기준에서 그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 일을 했던 것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검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웠다. 이런 대답으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구는 야당의 중심부이자 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좀 복잡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윤 전 총장 방문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은 분명히 대구에 방문하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입장이 이런 어제 발언에서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끼고 지지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일리가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지역 언론과는 또 송구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자, 그때는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스탠스라는 거죠. 일단 탄핵 부정 세력까지 그 마음까지 헤아리겠다 이런 접근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에 이르게 하거나 적폐 수사를 했던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사면 관련 언급을 다시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때 발언을 했었죠. 그때와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죠. 저 역시도 막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다소의 뜻이고 상당 부분은 꽤라고 볼 수 있는데 뉘앙스 차이가 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면 네, 썰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성대 기자가 하정우 배우와 어느 정도 닮았다? 이성대 기자가 하정우 배우와 상당 부분 닮았다? 바로 좀 느낌이 오시죠, 그 차이가? 전혀 안 오는데요. 근데 뭐 결국엔 뭐 윤석열식으로 탄핵을 좀 이 고비를 좀 넘기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물론 직접 수사를 주도했다고 해서 자신이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면까지 반대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당연히 그건 아닌데 다만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의 입장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게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당장 당내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각자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당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어쨌든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수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 탄핵의 강을 건너려는 게 아니라 탄핵의 강에 다시 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우려가 들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요. 지난 6월 달이었죠. 당대표 선거 당시에 대구에 방문해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 대구에 가서 자,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사면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TV토론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자신이 먼저 대구에 가서 강을 건넜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다시 윤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그 강에 다시 빠지는 느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조 탄핵파라고 볼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전직 대통령 구속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 구형의 주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한 것까지는 내 책임이지만 그 뒤에
윤 전 총장이 구속도 시키고 기소도 시키고 구형까지 다 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왜 나한테만 탄핵 딱지, 탄핵의 주홍 글씨를 붙이고 있느냐. 그 정도로 따지면 윤 전 총장이 훨씬 더 심하다. 뭐 이런 식의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TK 유권자들은 탄핵한 유승민은 그렇게 미워했는데 왜 윤석열에게는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모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자, 자신한테도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었잖아요. 자, 국민의힘은 어쨌든 힘겹게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봤는데 다시 또 좀 경선이 좀 진화될수록 다시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썰어볼 주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세워봐요. 저 택시예요. 들리십니까? 개인 택시네요. 저 아저씨 맞아요. 자, 나는 국민의힘 택시 운전사. 자, 이거 택시 운전사 하면 요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미리 예약을 해뒀는데 개인 택시 양수 양도 교육을 받으러 경북 상주에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휴가 때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일각에서는 지금 8월 말에 대선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당대표가 한가하게 뭐 자기 계획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휴가는 보장이 돼야 한다. 저희도 가야 한다. 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요즘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부캐 택시 운전사 이준석인 건지 뭐 약간 이 대표가 과거에 근데 택시 몰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면허를 딴 것 같은데 다시 또 딴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지난 2019년이었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 택시 면허를 취득해서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때는요 법인 택시였어요. 법인 택시를 했고요. 당시에 이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 극심한 갈등이 되자 직접 경험을 하겠다고 하면서 택시 면허를 땄던 겁니다. 참고로 개인 택시를 하려면 5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 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120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바로 그 교육을 받으러 휴가 때 경북 상주에 가겠다는 건데요. 참고로 그 택시 운전했다는 과거에 그 경력을 보니까 이런 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준석 대표였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 있죠. 운전을 했는데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살포시 잡혀 있네요. 자,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이 그 시절에 공개된 다음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백미러만 보고도 운전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아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면 사이드 미러를 펴야 된다. 상당히 진지하고 치열한 논쟁이 그때 인터넷상에서 벌어졌었죠. 저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는 건 정말 고난도 기술인 것 같은데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사실. 아무튼 오늘 여야 대표 이제 바로 앞서서 TV 토론했습니다. 굉장히 또 택시가 여기서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여야 대표 TV 토론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가 뭐 옆에 방송으로 갔거든요. 저도 보면서 부들부들하면서 봤어요. 일단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네. 자,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근데 개인 택시 사가지고 영업을 안 하면 또 우리 교통수송에 도움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시간 날 때만 하려고 그러고. 그럼 대리로 정말 대표로 일을 대리로 하면서요? 주고. 지금 국회 본청에 보면 대표님 차 세우는데 옆에다 세워놓겠습니다. 저런 얘기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뭐. 자, 어쨌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택시 운전 출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90년대 초에 그 노동운동 시절에 학출 노동자였죠. 저렇게 그 택시 운전을 했었고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였고요. 역시나. 자, 그래서 둘은 나중에 또 회동을 하게 되면 기사식당 같은 데 가서 돼지불백 먹으면서 회동을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남동에 돼지불백 잘하는 기사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또 2차 토론회 한번 추진해 보시죠. 연락만 주시면요. 예. 네,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허무해 정말 잘해준 사랑이 무슨 죄고 너라는 사랑은 모른 척 버려두지만 왜 나를 떠나가야 해 너만을 원했어 마지막으로 정말 네, 오늘 두 번째 연끌 인터뷰입니다. 야권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인 셈인 거죠? 뭐 영입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인재가 국민의당과는 또 합당도 논의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인재가 문제는 이제 대선 주자들,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그 영입하는 거라서 인재영입위원장의 좀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원래 그 대외협력위원장은 그 우리 당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그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와서 뭐 중요한 순간마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그 일종의 리에종 오피서 같은 역할인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이 특수 임무가 좀 부여됐습니다. 예, 대선이 8달도 안 남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속전속결로 사실은 영입이 됐고요. 입당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당 밖에서 행보를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 최근에 또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뭐 주말에 장성민 전 의원 만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 대선이 뭐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좀 특별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주자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 야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는 상황이라서 뭐 언제든지 또 그런 주자가 등장하면 또 제가 또 나서서 영입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마음에 혹시 이분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또 뭐 지금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분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책을 출간했고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뭐 만나실 예정인가요? 예, 뭐 지금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좀 소위 제3지대에 계속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사실 뭐 어떤 면에서 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서 이 분명하게 이 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이거 분명히 이제 야당밖에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으로 갈 수가 없는 정책들이라든지 주장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크게 봐가지고는 그 야당의 주자에 더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제3지대에 어느 정도 머무른 뒤에 정당을 그 택할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접촉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물론 여당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여권 인사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외협력위원장께서는 지금은 당분간 3지대에 있을 것 같고 적절한 시간 뒤에 만나볼 예정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뭐 한동안은 있겠다라는 식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와서 간접적으로 전해왔습니다. 당분간은 입당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뭐 입당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좀 더 활동을 하겠다.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당장 무슨 뭐 강요하거나 무슨 압박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 뜻을 좀 존중을 해야죠.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은 그러면 조금은 좀 미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 전으로 저희는 사실은 경선 때는 지금 뭐 만나는 게 당장 만나고 이거가 아니라는 얘기지 경선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래도 지금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지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경선 전에 예를 들어 8월 말이나 또는 9월 초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그 전에 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희망을 하십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예상은 어떻습니까? 만나보셨잖아요. 뭐 예상은 제가 예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다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제3지대에서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이어나간다라는 게 뭐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혹은 높이면서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금 과거의 국민의힘 모습하고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바깥에서 있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나 그 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머지않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만나셨을 때는 그러면 경선 전에 들어올 가능성에서는 좀 낮게 보셨었나요? 그 경선 전에요. 그러니까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뭐 저는 그때도 무슨 예상이나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예. 그때나 지금이나 경선 전에는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검증 공세 등 또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러 조사기관의 지지율들이 좀 뭐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평균적으로 5~6% 이상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입당을 약간 마음을 가질까라는 혹시 뭐 접촉을 좀 아마 해보시는지. 두 가지 면에서 다 영향을 줄 텐데 그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지금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떨어진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 야권의 전체 그 지지율 중에 그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뭐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뭐 검증 공세의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2%에서 그 성일종 의원하고 쭉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120시간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그 문제 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 120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게 120시간을 실제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무슨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120시간을 무조건 강요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인이 희망이 단순히 한 개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게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시키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윤석열 그 후보의 이 변호인이 됐네요. 어쨌든 이제 그 발언은 그런데 일단 뭐 송일종 의원님은 아까 방송 오프인 상태에서도 맥락은 이해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고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이 우리 성일종 의원도 굉장히 이 스마트한 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일종 의원하고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종의 여권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공세가 자꾸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해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대응에서 약간 미숙함을 보인다는 건 여권 내에서도 물론 지금 권영세 위원장님은 야권 내에서도 야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야권 내에서 나오고 뭐 미숙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평생 검사로 살아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너무 능수능란해도 그거 좀 보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캠프에 진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없습니까? 정치를 경험한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든지 이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을 지낸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의원급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캠프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선거도 이게 아주 특수한 이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 정치하고도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선거를 치러본 경험자랑 같이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아마 윤 전 총장도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을 깨달았는지 지금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모 현역 중진 의원이 윤 전 총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일을 도와달라. 라는 얘기인데 좀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정치는 주변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점으로 또. 근데 뭐 좀 늦었는데 아직은 뭐 시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 시간이
그렇게 뭐 늦어가지고 이미 틀렸다 예.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캠프를 정비해서 그 소위 캠페인을 잘 해나가면은 지금 현재 약간 정체돼 있는, 약간 내려와서 정체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유지하거나 혹은 다시 차고 올라갈 그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정치인이 주변에 어느 정도 선거를 많이 치러본 또는 큰 선거를 치러본 정치인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약간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야권 내에서도 하니까요. 예.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인사가 어느 정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정치 왜냐하면 모든 것도 대통령이 된다면 인사가 많사라고 물론 얘기하니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를 잘 익숙하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예. 정치인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피하고 이게 우선 정치를 안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인사도 그렇게 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거랑 단순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라고 하셔서 거리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대통령이 됐을 때 여의도와의 거리를 두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해진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바로 터득을 해서 정치인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했듯이 예.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의도 시계 정치, 그 구태 정치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여의도 정치를 이 멀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뭐 바로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진행이 예. 돼서 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저부터라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이른바 그렇죠. 지향의 모습을 예.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책만 하겠다, 정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책을 우리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태 정치는 멀리해야 되겠지만. 예. 원래 권영세 위원장님은 그 서울대 법대 예. 윤석열 후보의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가 나이로 보면 이제 1년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나이는 한 살 차이지만 제가 2년 선배입니다. 일찍 들어가셨군요. 예, 제가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빠른. 예. 뭐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약간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법 학회를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자주 만나던 사이셨나요? 예. 그래서 사실 최재형 원장도 형사법학회 2년 선배고. 2년 선배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2년 후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4년 차이는 대학을 같이 한다니까 잘 모를 텐데 저는 그 두 분 다 대학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특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랑 같이.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저기 후배들 중에서 이렇게 선배들을 잘 따르는 이 후배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지낸 편입니다. 예. 대학 때 보던 모습과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예. 대학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뭐 대학 때도 사실은 법학 공부에 몰두하기보다는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토론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전에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심지어는 7월 3일인가요? 만났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면 교류를 계속 해 오셨나요? 예, 조금씩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중대사를 박근혜 정부 때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수사팀장이었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가장 각이 서 있던 검사였잖아요. 예, 사실 그때는 좀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중국 대사로 나갈 때 저희 이제 대학 동기들이 환송회 해줬는데 그 환송회 자리에는 같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 제가 중국에 있고 저희 한국에를 한 2년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 잘 못 만났고 또 저 한국에 들어오니까 윤 전 총장은 뭐 그 문제로 약간 뭐 좌천성 인사로 해서 지방을 돌아다녀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소원하셨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의 대외 협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3주 뒤쯤 다시 한번 또 진행 상황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주 불러주십시오. 와서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대외 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에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청계 부대원 대다수가 확진되면서 최초 감염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집단 감염 현장인 문무대왕함에 대해서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독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거 인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사상자 42명, 차량 31대가 부딪힌 전북 3회 2터널 사고. 터널에 불이 나면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국 고속도로 터널 중 11곳은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터널 화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추적 보도 후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저희는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